박지민은 한밤중에 걸어들어온 남자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남자는 새벽 2시에 서울의 24시간 동물 응급병원에 들어섰다. 그는 검은 물체를 질질 끌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접수 직원들은 즉시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걸음걸이는 뻣뻣하고 불규칙했으며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은 허수아비 같았다. 기름진 금발머리는 농부들이 쓰는 밀짚 모자 아래 숨겨져 있었고 발걸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중에 CCTV 영상을 보니 그의 입술은 창백하고 얇았으며 이빨은 삐뚤어져 있었다. 그의 입은 웃음을 참는 듯한 기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검은 로트와일러를 끌고 있었다. 개는 저항하며 뒷발로 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다. 녹음된 소리는 없었지만 나중에 접수 직원들이 남자가 한 말을 전해주었다.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그들은 접수 양식을 건네주었고 남자는 뒤뚱거리며 벤치로 향했다. CCTV를 통해 고양이 캐리어를 들고 있던 다른 손님이 그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의 서류를 확인했다. 주소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어떤 창고로 이어졌고 이름도 가짜 같았다. 김기태. 기록도 없고 온라인 흔적도 없었다.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걔의 이름 멍이. 그것만은 진짜라고 믿었다. 내가 확인한 이유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표준 절차는 아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며칠 밤의 사건들이 나를 이런 조사로 이끌었다. 서류를 돌려받았을 때 그는 다시 앉아서 개를 밀가루 자루처럼 끌고 왔다. 그는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앞을 응시했다. 그는 마치 세워둔 시체처럼 움직였다. 그의 개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기다렸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본다.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남자,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나는 로비로 나가 그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그가 나를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 마치 그가 몽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때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귀한 담배, 기름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뭔가 더 심한 것. 공기에 달라붙은 썩고 기름진 악취였다. 걔는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뇌를 제거한 것처럼 봉허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침이 입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 멍이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김기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천장으로 향했다. 마치 우리 위에 공중에 떠도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 제대로 행동을 안 해요. 먹지도 않고. 보통 이때 손님들이 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정보를 주었다고 결정한 듯했다. 그는 앉아서 머리카락 사이로 천장을 계속 바라보았다. 내가 개의 심박수를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피부에 손가락을 댔을 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이 내 몸으로 파고들었다. 번개가 치기 전에 그 따끔거림.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의 그 소름 끼치는 예감.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다. 심박수, 호흡. 하지만 피부는 차가웠다. 체온은 36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낮았다. 탈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를 살폈다. 잇몸을 확인하기 위해 입술을 들어 올렸을 때 불안감이 밀려왔다. 마치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에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 잇몸은 창백했다. 동공이 나를 응시했다. 확장되어 있었다. 그 불안감은 메스꺼울 정도였다. 등을 돌리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다. 고개를 돌리던 중에 멈췄다. 뭐라고요? 걸어 나갈 거면 얼굴을 보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짜증이 나서 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가 걔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지켜봤다. 몸을 기울여 체온을 재고 심박수를 듣고. 그런데 지금에서야 걔가 공격적이라고 경고하는 거야? 이 상황이 점점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남자, 그게 이 모든 상황이 내 뱃속에서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걔를 마주보며 물러났다. 걔는 나를 먹이처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고기 덩어리인 것처럼. 잠시 후 우리 병원에 응급수의사인 김 원장이 들어왔다. 고집스럽고 직설적인 스타일이었다. 그와 김기태는 몇 마디 말을 나눴다. 주의사는 혈액검사와 정맥주사를 위한 하룻밤 입원을 권장했다. 걔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김기태는 그 멍청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뭔가 재미있다는 듯한 반쯤 웃는 표정.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 계획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걔를 뒤쪽 치료 구역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물론 입마개를 씌웠다. 그때 걔가 걷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아챘다. 주인이 이전에 걔를 끌고 왔지만 지금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눈에서 볼 수 있었다. 걔는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었다.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더 큰 남자 직원인 민우에게 걔를 들어달라고 했다. 그가 걔를 들어 올릴 때 나를 쳐다봤다. 우리는 말을 교환하지 않았지만 그도 그것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다. 걔뿐만 아니라 공기 자체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느낌으로 울렸다. 경정맥에서 혈액을 뽑으려고 할 때 걔는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민우는 걔를 단단히 잡고 머리 양쪽에 손을 얹고 턱을 들어 올렸다. 바늘이 들어갔다. 주사기가 채워졌다. 혈액은 미지근했다. 방금 살아있는 몸을 통해 펌프질된 것 같지 않았다. 기계로 혈액을 검사했더니 경미한 탈수와 경미한 췌장염을 나타내는 약간 상승된 리파아제 수치가 확인됐다. 우리는 그를 온열 케이지에 넣고 담요로 덮고 IV 카테터를 연결했다. 김기태는 떠났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멍이는 여전히 있었고 그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짙은 안개처럼 모든 방향에서 밀려오는 느낌. 그것은 3일 전이었다. 그날 밤은 조용했다. 응급병원으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로트와일러에서 2칸 떨어진 곳에 다른 개가 있었다. 응급 개복수를 받은 진돗개였다. 상태는 괜찮았다. 활력, 징후도 정상. 식욕도 좋았다. 반응성도 좋았다. 2시간 후 나는 그를 확인하기 위해 뒤쪽 동물 병동으로 갔다. 진돗개는 죽어 있었다. 자신의 절개 부위를 찢어 놓았다. 콘이 버려져 있었다. 그저 핥거나 물어뜯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해체했다. 창자가 배에서 풀려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그 내장을 물어뜯었다. 마치 그 내장이 덤벼들 준비가 된 코일 모양의 독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는 젖은 더미로 쓰러져 있었다. 머리는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다. 피는 밝은 리본처럼 흘러 뒤쪽의 케이지 배수구로 향했다. 나는 피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케이지는 피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 묻고 천장에 튀었다. 내장에서는 담즙과 소화된 진흙의 혼합물이 새어나왔다. 진돗개의 눈은 공허했다. 빛 속에서 빛났다.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공포를 받아들이며 이 폭력의 범위를. 그리고 2칸 아래에는 멍이가 앉아 있었다. 눈은 내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굳어진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수액 펌프가 작동 중. 히터가 윙윙거렸다. 파이프 속의 피 소리만 들렸다. 멍이는 헐떡이지 않았다. 그는 낑낑거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형광등 빛을 반사했다. 그리고 한순간 그 눈은 거의 인간처럼 보였다. 김 원장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나는 사무실의 얇은 벽을 통해 모든 말, 모든 흐느낌을 들었다. 주인은 울지 않았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이 직업에서 많은 죽음을 봤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다른 뭔가가 이곳에 개입했다. 병원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내 수년간의 경험 동안 나는 개가 체육관 가방처럼 자신을 열고 내장을 쏟아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피 묻은 수건들, 걸레통,
진돗개 크기의 시체 가방, 지퍼로 묶이고 라벨이 붙은 그날 밤은 조용했지만 쉬는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먼 하늘에서 저남처럼 형성되는 먹구름을 바라보는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은 더 나쁜 일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어느 시점 진돗개의 죽음 후 몇 시간 후에 나는 케이지 병동에서 모니터에 꾸준한 삐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멍이에 연결된 IV 펌프였다. 나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갔다. 민우를 데려갔다. 우리는 멍이의 머리에 입마개를 씌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그의 눈은 우리가 그의 머리 뒤에 입마개를 채우는 손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오직 그의 눈만 움직였다. 두 개의 검은 구슬. 그는 주변 상황을 소화하고 있었다. 마치 배우고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걔가 발 아래에서 IV 라인을 꼬아놓았다. 우리는 그것을 옆으로 옮기고 펴주었다. 그게 다여야 했다. 간단한 해결책. 하지만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케이지 위에 불빛이 깜박였다. 처음에는 약간의 깜박임만 보였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것은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완전히 꺼졌다. 케이지는 그림자 속으로 떨어졌다. 민우와 나는 얼어붙었다. 이제 유일한 빛은 우리 뒤 복도에서 오는 희미한 빛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무겁고 윙윙거렸다. 폭풍 전의 정전기처럼. 그런 다음 멍이의 케이지 위에 두 형광등이 너무 밝게 빛나서 쳐다보기 힘들었다. 펑. 그리고 지글지글.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민우의 등은 멍이를 향해 있었다. 멍이가 덤벼들었다. 입마개가 단단히 묶여 있어도 그것은 폭력의 물결이었다. 멍이의 몸이 앞으로 날아가며 검은 흐릿함을 만들었다. 입마개를 한 얼굴이 민우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부딪혔다. 민우가 비명을 질렀다. 걔는 조용했다. 입마개 아래에서 일하는 그의 턱의 기계적인 딸깍거림을 제외하고 침이 날아갔다. 민우는 일어서려고 비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생각 없이 반응했다. 케이지 문을 열었다. 멍이는 다시 민우에게 들이받았다. 이번에는 더 세게. 그 엄청난 힘에 그는 균형을 잃었다. 민우는 몸을 비틀어 멍이를 잡으려고 했다. 그가 멍이를 마주한 순간 걔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새로운 어둠에 잠겨. 이 개에게는 뭔가 잘못되었다. 신경학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다. 나는 포식자의 계산하는 지능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악의적으로 느껴졌다. 피부 아래에서 조용히 퍼지는 암종양처럼. 민우와 나는 떨었다. 뼛속까지 흔들렸다. 나중에 그는 갈비뼈 아래의 멍을 보여주었다. 그의 피부 아래에서 장미처럼 퍼지는 깊은 자주색꽃.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나머지는 별일 없이 지나갔다. 나는 다른 야간 사례에 집중했다. 나는 폐렴으로 기침하는 치와와 발작이 있는 페르시안 고양이, 그리고 앞다리에 운동 이상이 있는 고등어 무늬 고양이와 함께 일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일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우는 멍한 것 같았다. 마치 그의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부서진 것처럼. 그것은 충격이 아니었다. 또는 트라우마. 또는 두려움. 그것은 그보다 더 심오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한 채로 그날 밤을 떠났다. 민우는 내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나는 집으로 운전하기 전에 차 안에서 담배를 연속으로 피웠다. 꽁초를 창밖으로 던져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 손은 전체 운전 동안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침대에 쓰러졌을 때 나는 내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베개 밑에 넣었다. 그리고 해가 지평선 위로 기어오르는 동안 내 꿈은 잘못되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검은 얼굴을 꿈꿨다. 몸을 숙이고 냄새 맡고 끝없는 소용돌이치는 은하계가 있는 빈 구덩이 같은 눈. 나는 내 살을 파고드는 이빨의 먼 통증을 느꼈다. 물기가 아니라, 공격이 아니라 천천히 의도적인 압력. 내 피부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눈을 떴을 때 내 시트는 땀으로 축축했다. 다음 날 밤 근무를 위해 출근했을 때 멍이의 케이지를 지나가자마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히터가 윙윙거렸다. 눈이 따라갔다. 그의 케이지 위에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옆에 있는 것들은 깜박이기 시작했다. 민우는 병가를 냈다. 전날부터 구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는 읽었다. 그러나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을 김기태라고 부르는 그 사악하고 섬뜩한 남자. 우리가 사례 업데이트를 위해 전화했을 때 그의 전화는 신호음으로 바로 넘어갔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청구서의 절반을 선불로 깔끔하고 오래된 10만 원짜리 지폐로 지불했다. 우리는 나머지 절반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은 더 바빴다. 나는 관리자에게 그 병동에 다른 개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의 소동물 병동은 건물 반대편에 있었지만 더 큰 개들의 경우 그들은 그곳에 가야 했다. 우리는 간 질환이 있는 그레이트 데인을 입원시켰다. 그를 둘 다른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멍이에서 가장 먼 케이지에 두었다. 자신을 찢어버린 진돗개에서 두 칸 아래. 10분 후에 그들을 확인하러 갔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멍이의 케이지가 활짝 열려 있었다. 걸쇠가 풀려 있었다. 문이 열린 채로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수액을 맡고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를 떼어냈음에 틀림없다. 삐소리가 나는 수액 펌프가 없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린 방법의 흔적이 없었다. 이 시설의 이 부분은 이 시간대에 황량했다. 멍이는 문턱에 앉아 있었다. 입을 벌리고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케이지를 닫았다. 걸쇠를 잠갔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방을 떠났다. 나는 음식 두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즉시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케이지가 다시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문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케이지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으로다. 엄지손가락이 있는 손으로. 내가 캔 음식을 가지러 간 동안 아무도 여기 없었다고 확신했다. 나는 다시 문을 닫고 이번에는 즉석 카라비너 클립으로 잠갔다. 나는 각 케이지 아래에 음식 접시를 밀어 넣었다. 나는 데인에게 저지방 습식 사료를, 멍이에게는 중환자 습식 사료를 주었다. 내가 떠나고 있을 때 그것을 들었다. 나를 얼어붙게 한 소리.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낑낑거림이 아니라, 그것은 물로 가득 찬 입으로 말하려는 사람처럼 들렸다. 깊은 남성의 목소리가 말을 토하기 전에 물로 가르랑거리는 것처럼. 그것은 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소리였다. 나는 돌아섰다. 멍이가 거기 앉아 있었다. 이제 조용했다. 공기 중에 뭔가가 따끔거렸다.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왜냐하면 내 오른쪽에서 데인이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데인이 이 끔찍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데인의 음식 접시는 케이지 바닥에 흘러 있었다. 그의 갈기가 접혀 데인은 몸이 먼 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다.